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신 박찬주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찬주 후보님은요, 육사 출신으로 일평생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셨고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셨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은 이번 대선 출마를 하시게 된 계기,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고,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안보정당인데, 대선 후보님들이 한 10분 이상이 이렇게 출마를 하시니까 예비역 장성분들께서 야, 그래도 안보정당인데 누군가 우리 군 출신 한 명 정도는 나가가지고 네.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선두주자를 달리시는 뭐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황교안 다 법조인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비역 장성분들께서 박찬주 대장이 그래도 전략가하고 국제관계에 밝으니까 한번 나가서 좀 균형을 잡아주고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을 좀 권위 있게 이렇게 파헤쳐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아, 군의 자존심.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그러면 후보님께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정치 시작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그것도 뭐 자의반 타의반인데, 제가 정치에 뜻을 두었던 건 아닌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황교안 대표님이 저를 좀 보자고 오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어렵고 위태한데 좀 같이 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지금 여러 번 완곡하게 거절을 드렸는데 또 요청을 하시니까 그것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그때 뭐 인재영입 1호라고 이렇게 또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뭐 비례대표도 거부하고 저희 고향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 천안에 가서 총선에 출마했지만 사실 또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선에는 나가지 못했고 이제 그동안에 국민의힘 충남 도당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드 배치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현역 때. 네. 사드 좀 배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사드라는 게 사실은 방어적 무기거든요. 네. 그 자위권에 해당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너무 스스로 알아서 굴종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주변국들이 더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의 한 유년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유년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다. 그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나요? 굉장히 그 순종적인 학생이다. 순종적인. 예. 그래서 부모님 말씀 복종하고 저희 집 가훈이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시절을 보냈고 사실 제가 태어난 때는 이제 50년대 말인데 또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닐 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뭐 위생도 그렇고 배고픔을 겪던 시절이고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그 심각성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을 안 해봐서. 예.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텔레비전 보셨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뭐. 근데 이제 저한테 특히 유년 시절에 어려웠던 거는 이 교복에 관한 겁니다. 교복. 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도 있고 교련복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저 아들 중 세 번째이기 때문에 형들이 입던 옷을 계속 물려 입으니까 너무 이제 헤어진 옷을 입고 다녀서 그 학창 시절에 그게 참 많이 그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딱 가니까
거기는 이 복장이 한 10개 종류가 있거든요. 네. 뭐 정복, 예복, 근무복, 체육복, 무도복, 뭐 전투복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하복, 정복 다 하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깨끗한 옷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 딱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아, 여긴 정말 천국이구나.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멋있고.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아쉬웠던 그 교복을 사관생도 시절에는 굉장히 그 기쁘게 즐겁게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 그런 시절 얘기 듣고 또 새 옷 못 입어봤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뭐 운동권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 운동권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운동권의 그 운동이 뭐 어떤 뭐 봉사 운동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항 운동이죠. 이제 기존의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성장을 해 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이제 권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지성을 마련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적응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한번 진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보님이 보시기에 현 정부가 가장 잘했다 하고 생각하는 정책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것을 뽑아주실까요? 아, 글쎄요. 진짜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어떤 거슬리는 그런 이념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혹시 차장님 혹시 뭐라도 한 가지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뭐 있을까?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긴급 재난 지원금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 저는 사실요. 그러한 재정적 분배를 통해서 소비 촉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 이런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우량기업에 근무하면서 코로나 전후에 임금 차이가 없는 사람들 이분들은 저는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30만 원씩 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돈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아주 치명적인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와줘야지. 이거를 막 그냥 25만 원씩 그냥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무슨 뭐 선거를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호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쉽게 반대로 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것도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안보 정책인데 안보 정책은 뭐 그렇다 치고 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그 이제 좀 심각하게 보는 게 그 주택을 갖고 싶다는 그 개인의 기초적인 자유고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자꾸 제약시하고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50억짜리 아파트, 우리 서민들한테는 너무 큰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50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년에 그 1억 5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거는 재산세도 내면서 재산세는 보유세거든요. 소득세가 아니고 거기에 종합부동산까지
세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국민들을 그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거를 좀 다 타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25번의 규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움직일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안보 정책 얘기하셨나요? 안보 정책은 심각하죠. 제가 이거 뭐 설명을 드리면은 끝이 없지만 지금 안보가 무너진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군 통수권자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근데 사실 평화의 반대말 전쟁이 아니거든요. 평화의 반대는 굴복입니다. 굴복.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쁜 평화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뭐 체인벌린 수상 얘기도 나오고 월남 패망한 것도 결국은 그 나쁜 평화 협정을 믿고 무방심으로 있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거거든요. 월남이 패망할 때 군사력이 세계 4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투기 숫자 다 합치면 500대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전투기 1,400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군사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게 나쁜 평화에 믿고 있다가 이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안보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딱 한 사람에게서 기인되는 거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너무나 이게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좀 비위를 맞추고 북한한테 뭐를 좀 제공하고 또 이렇게 당근을 주면 아주 뭐 핵이 쉽게 포기될 것처럼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게 저는 그게 고의로 그런 건지 정말 그렇게 믿고 순수해서 그런 건지 진짜 나중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 후에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근데 그게 만약에 고의로 그런 거면 그 반역이죠, 그건. 근데 만약에 뭐 몰라서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건 뭐 굉장히 저는 무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능하거나 반역이거나. 예, 둘 중에 하나다. 네. 그럼 혹시 그 후보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통일. 네. 통일은 우리 헌법 4조에 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하에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이념보다 통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또 민족주의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민족이지만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하에 통일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할 게 아니라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정상 국가가 되지 않는 한 당신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입을 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변화를 시켜야 된다. 네.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내 상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역선택이나 뭐 경선 룰루가 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사실 갈등 재발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곳에 이제 반대한 오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호불호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반대했던 것은 사실 역선택에 관련된 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경선 룰을 바꾸는 게 좀 부적절하다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8월 17일 날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고지를 받았어요. 경선 룰을.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차 비전 발표회도 있었고 경선이 막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 공교롭게도 뭐 선관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뭐 있고 하니까 이제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이 경선 룰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그 경기가 진행 중인데 설령 저에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경선 룰을 바꾸게 되면 또 손해를 보는 측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또 갈등으로 유발될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는 누가 되든 한 사람이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후유증이 제일 적어야 된다. 후유증이 제일 적은 방법은 경선 룰 1차 예선까지는 그냥 가고 1차 예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서 가든지 왜 진행 중에 그거를 바꾸려 하느냐. 그걸 당에서 제 의견을 물어와서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네.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셨죠? 예. 물론 선관위 결정에 따르죠.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이 고발 사주 이게요. 저 차장님은 뭐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해명하고 할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듯한 저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저는 뭐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도 하고 뭐 하는데 저는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또 고발 사주라는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그 분개하는 표적 수사와 또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발 사주라는 그 단어만큼은 우리가 그 굉장히 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죠. 그러나 이걸 해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제 우선 사실관계부터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저부터도 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윤 후보께서는 난 아니다, 관계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당내에서 후보들께서는 또 불편한 얘기들을 계속 비판을 아시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도 뭐 불편한 얘기도 우리가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서로 이렇게 좀 검증이랄까 또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당내에서 이게 한번 걸러져야 나중에 본선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후보 간에 그런 어떤 자기 평가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또 과도하게 드러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냉정을 찾아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인신공격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럼 어제 국민 면접 보고 오셨잖아요. 예, 아주 면접관들이 그냥 송곳 질문으로 힘드셨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네.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모든 게 이제 지나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게 마련인데 모든 후보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아마 답변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답변 시간이 너무 적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20분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답변 시간만 20분으로 좀 한정을 해주던가 이제 질문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 패널들도 나왔는데 자기들도 자기 존재감 좀 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런 사명감이 앞서니까 결국은 후보들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패널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장으로 전락한 그런 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그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자리 또 마련해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냥 한 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좀 미천이 다 드러나게. 진짜. 그래도 어떤 후보께서는 이런 거 다신 하지 말아라. 왜 하냐. 막 그러시던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후보님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진짜 지금이요. 예, 지금 당장 이게 뭐냐면 네. 올바른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된다. 네, 올바른 군 통수권자 지금 11분의 후보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진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저는 다른 관점보다는 과연 어느 분이 군 통수권자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 마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대가 휘둘리고 네. 그래서 이제 군대는 또 정부의 평화 정책을 보장한다고 훈련도 포기하고 그런 어떤 군의 존재 목적은 어차피 만에 하나에 대비한 그런 존재인데 예, 그런 거대한 전투 조직이 지금 서서히 관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조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근무하는 거지만 우리는 군인들은 복무하는 거예요. 복무. 근데 이제 군인들이 아 그래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저녁에 잘 퇴근하고 봉급 주면 그거 가지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생각으로 젖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군대의 그런 기본적인 전투 조직으로서의 그 색깔도 빠지고 맛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그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자는 뭐 이런 말도 해요. 뭐 병역 미필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역 미필한 거는 그분들이 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미필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고 정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분이 나타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진짜 네. 옆에서 듣는데 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그럼요. 게 다르시네요. 남다르시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마의 변에서 자유의 회복을 주장하셨어요. 자유회복. 네, 무슨 의미셨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요 지금 사실은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입법 수단, 행정 수단, 정책 수단 동원해 가지고 너무 많은 이 규제를 남발해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규제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규제공화국. 규제공. 규제에 모든 게 규제예요. 네. 제가 이제 81년도에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 때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사무국가 이뤄서 300개의 규제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뭘 해보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되고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동력이 상실됐다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택을 갖고 싶은 것 자기 욕망인데 그거를 막 제약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못 갖게 만드는 오히려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을 너무 옥죄이니까 저는 이거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100일 이내에 모든 규제를 저는 좀 풀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향하는 정부는 사실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이 요건 뭐하라 저건 뭐하라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실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원 집정부제를 응용한 그걸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외교 안보 분야에 집중하면서 내각 총리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그러니까 내각과 행정부와 113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유의 가치를 탑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드리고 또 규제를 해제할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가가 이 동력을 찾고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게 자유회복이에요. 네. 제가 첫 번째 지향하는 게. 그런데 아까 전에 100일 이내에 규제 완화하겠다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규제를 점차 해제해 나간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럼 제가 후보님 페이스북을 한번 봤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는 표적 수사였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이제 이 적폐 수사라고 하지만 이 적폐 수사라는 게 사실은 저의 평가는 상대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이 법이라는 것도 상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뭐 기업에서는 이재용, 또 우리 군대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 저도 포함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이거 다 표적 수사입니다. 이 표적 수사라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혐의가 보이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기사님, 저 사람을 좀 잡아 넣어야 되겠다. 혐의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저는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10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은 잡아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수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일어난 적폐 수사에 대해서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다시 그거를 수사할 겁니다. 절차적이고 또 법적인 정당성과 그 적법성을 확보했는지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후보님 공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표적 수사 얘기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네. 그래도 공약으로 가야겠죠? 네, 그렇죠.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핵심 공약 한두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제일 지금 중시하는 게 이제 수도 이전입니다. 이제 행정 수도 이제 건설하는 건데 이 우리 수도가 이제 수도권이 너무나 과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인구 절벽 시대도 오고 이제 도시 공동화도 일어날 수 있고 해서 이 수도권 과밀화를 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원래 이제 행정 수도 건설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진행되다가 돈자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안보적 관점에서도 이 수도 서울이 지금 북한군의 포병 유효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월남이나 아프간 같은 걸 봐도 수도권이 함락된다는 거는 곧 전쟁이 종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저는 뭐 수도를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제 좀 전략적 유연성을 갖자는 뜻에서 저는 이제 행정 수도 이전을 지금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 행정 수도가 세종. 예, 세종. 근데 이제 이 세종에 지금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저 세종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혼자 살다 주말에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행정 수도와 함께 이제 생활권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려다 보면 천안과 청주를 잇는 도시, 지금 현재는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500만 정도의 도시가 구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모델이 많아요. 행정 수도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의 혼자만의 공약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하태경 후보가 저는 그걸 첫 번째로 올렸는데 그 세 번째로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래도 뭐 반가운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해서 이제 예산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재정이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 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민간 주도로 가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전쟁기념관 그 땅 팔면요 5배 큰 멋있게 질 수 있어요. 세종에다가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육군에 39사단이라고 있어요. 사단. 원래 창원에 있었어요. 도심지가 됐죠. 그런데 그걸 팔고 경상남도 함안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 7천억 원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다 여기다 써야 돼요. 이 법에, 예산법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전학했어요. 그 지금도 우리가 해외에서 뭐 일본 군대든 중국군이든 뭐 고위층이 오면 39사단을 일부러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는 이 일반 부사관들이 사는 우리가 BEQ라고 해요. 독신자 숙소가요. 서울에 저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잘 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기관, 대법원 우리가 옮긴다. 청와대, 물론 청와대 중에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구역이 있겠죠. 그 나머지 민간 주도 개발하면 그 예산 남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 기지에 미군들을 철수해서 204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평택에 지금 200만 평의 어마어마한 그 기지가 건설됐어요, 이미. 여기 용산 기지 가격보다 쌉니다. 거기가. 이제 다만 용산 기지를 공원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방부가 서울시로부터 그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개념으로 안 받은 것뿐이지 그 예산은 서울에 있는 모든 행정 도시를 민간 개발로 옮기면 그렇게 큰 물론 이제 인프라 구축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또 중요한 공약도 있으셨나요? 그 이제 제가 부동산 1가구 1주택 자유화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가구 1주택을 갖는 거는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이제 공급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을 이제 늘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거 정부만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세 정책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이중 과세예요. 네. 재산세 있으면 저는 그거는 없애야 된다고 한 가구 한 주택에 한해서는 정말 그 국가가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전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상속세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것도 자유의 가치에 포함되는 건데 부모가 자식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거는 그 욕망이에요. 그걸 너무 제약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속세도 좀 완화시키고 정비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가 목적이냐 아니면은 가진 사람을 정말 증오하고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게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맞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 그 이번 뭐 세부적인 분야별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책을.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크잖아요.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그 이제 지금까지 그 주요 골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는 시장의 원리를 거스리려 하지 말고 정부가 개입을 좀 줄여야 돼요. 개입을. 예. 지금 문재인 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다 규제. 다 막 주택 담보 비율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는 대출 못 받게 만들고 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옥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만 지금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어떤 신체적인 자유만 생각하는데 이 사회 곳곳에 그 자유의 가치를 그 신장시킬 그런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이 신호등의 신호체계도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과 이 자유의 가치를 잘 들여다보면 수정해야 될 소도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도보자와 그다음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교차하는 교차로에 이게 전멸등을 운용하는 것과 신호등을 가지고 신호 체계를 뭐 시간을 조정하잖아요. 30초, 20초 이런 아주 제가 예를 든 건데 그런 작은 것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 스스로가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다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정답을 말씀드리려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뭐 부동산 앞으로 방향은 그렇죠. 이 정부의 개입 천천히 한다. 줄인다.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는 데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점을 둔다. 근데 민간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건 그것도 거죠? 있죠. 예, 민간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규제 문제인데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네. 이거 규제 묶인 것들 이거를 다 풀어줘서 정부가 개발할 수도 있고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자유를 가치를 확대한다.
네, 예, 자본 그거죠. 가치를 네. 확대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아까도 세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세금 정책 큰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저기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을 갖다가 돈을 쏟아붓는 게 네. 제일 쉽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재정을 확대를 해서 그 아주 그냥 가진 사람들을 쥐어 짜가지고 과세를 늘리고 해서 재정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과세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와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저거는 이제 통계의 그 어떤 조작이라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한 이유가 우리 군대에도 그런 명언이 있어요. 지휘관실에 예를 들면 사단장 별 2개죠. 사단장실에 현황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요? 네, 현황판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거 다 합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한다는 거는 너희들 허위 조작을 하라고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조작 가능성을 예. 크게 저는 생각하셨네요.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안보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보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안보와 외교 쪽 관련해서 북한이나 뭐 미국, 일본, 중국과의 우리가 관계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은 우리하고 이중적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적인 통일로 가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체제를 지금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위협.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고 문재인 정부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민주화, 정상화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그 평화를 저는 그 평화 쇼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와중에 북한의 핵은 지금 2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 이제 그러한 안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그 계속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드라든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우주와 영공으로부터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우리가 기술적 우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저는 갖춰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핵 억제력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전술핵 재배치 그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전술핵이라는 거는 우리 있었어요.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가 이제 1990년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우리가 우리 역외로 이제 빼낸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딘가에 있죠. 지금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해요. 그걸 다시 재배치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그 핵 공유 얘기 막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핵 공유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혹시 핵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가 대량으로 보복을 가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대량으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이제 그게 이제 억제의 개념이에요. 내가 공격하고 싶은데 보복이 너무 클 것 같아. 그래서 공격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핵 우산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어요. 매년 핵 우산 제공이 지금 SCM이라고 여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매년
확약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부터도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실한 거냐.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좀 어떤 뭐 채널과 방법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럽의 몇 개 국가가 핵 우산을 제공받으면서 미국과 함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핵 버튼을 같이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 공유에 우리의 의사결정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조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핵 공유 강화 조치인데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해야 되나요?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은 정말 우리 20세기 대한민국 우리 역사의 가장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이에요. 원래는 군사 동맹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 이제 가치 동맹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의미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전략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트라테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의미는 군사를 넘어서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동맹이다. 동맹이라는 거는 상대편을 도울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뜻이니까 한미 동맹은 이제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럼 공고히 하는 방법이 뭐냐? 동맹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이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신뢰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죠. 잃었다기보다 미국에서 어떤 의문의 눈초리랄까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야 되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는 이 가치의 공유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돼요. 중국. 그래서 중국도 이제 점차 지금 변화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유하려는 노력을 같이 갖추면서 좀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 뭐 동맹은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 관계로 가야 되고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 좀 설린, 우호 설린의 관계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다. 좀 그 뭐랄까 반감이 없고 늘 호감이 있는 그런 나라로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저기 차장님 독일 사관학교 나온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제가 독사파인데 40년 군생활 중에 8년을 독일에서 근무했으니까 네.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네. 왜 그러냐면 공통점이 많거든. 옛날에는 서로 분단 국가였지. 우리 간호사 강부 그분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정말 그 또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그 민주화 또 산업화 동시에 달성한 그런 나라로서 우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크 하나 해도 될까요? 해도 돼.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진짜 존경하는 이유는 네. 자기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이제 제가 70년대에 말에 독일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의 경제 규모가 유럽 전체와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4대 강국이 있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입니다. 인구도 비슷해요. 물론 독일이 좀 많고 경제력도 크지만 그 규모에 다 합쳐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독일은 일본만 보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정말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상하게 그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우월감이 차 있고 상대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저 자존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까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술 패권 문제랑 해서 중국하고 압박이 좀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분쟁도 그거거든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무조건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자. 니도 뭐 기술 빼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데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아유 뭐 중국은 그래도 돼 어쩔 수 없는 나라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건 안 된다. 우리도 원칙을 세우고 그게 그래야 우리도 협상의 어떤 지렛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원칙이 뭔가요? 원칙이라는 게 국제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 지적 소유권 문제라든지 기타 자유 경쟁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 지금 뭐 중국은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국가 재정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권력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해서 국제 질서, 국제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금 이 뭐랄까 이렇게 뒤틀리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중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그냥 뭐 인정이라든지 뭐 너무 지나치게 관용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 장군님 출신 장군이신데 국방 문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뭐 모병제 전환이다, 국방 강화해야 된다, 뭐 말이 많은데 국방 정책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큰 틀에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 지금 이제 갑자기 모병제 얘기가 막 나왔어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군내 막 가혹행위, 네. 예, 군대 문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남이 이제 귀한 자식 데려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병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모병제의 장점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모병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군인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은 주는 거죠. 네. 그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그렇죠. 이제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 미래. 지금 가까운 미래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 미래면 어느 정도가 먼 미래인가요? 자, 제가 볼 때 아주 안정적일 때는 통일 이후라고 생각해요. 통일 이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단계라면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가 돼서 네. 한반도 비핵화가 정말 달성됐을 때는 또 모병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핵 위협이 존재하고 아직은 우리가 그 미래 전장의 얘기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군이 120만 이상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응한 적어도 방위 충분성의 전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 모병제의 반대말이 이제 징병제입니다. 이제 징병제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국가 동원력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군대를 다녀갔기 때문에 700만 내지 800만 명의 네. 정말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고 국가 방위로 해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동원 역량도 이렇게 축적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 모병제는 어마어마한 또 예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제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만 얘기하는데 만약에 20살 먹은 사람을 데려다가 60세까지 그냥 쭉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도 수지가 맞아요. 근데 군대라는 거는 젊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5살 먹은 소총수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아파서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군인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10년 단위로 병력을 교체하게 되면 그 병력을 다시 사회에 보내야 되고 사회에 보내려면 직업과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모병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후보님들이 모병제를 말씀하시니까 전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징병제와 모병제 한 70대 30 정도로 그런 혼합제로 한번 그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고요. 제가 이제 뭐 차장님이 다음 질문에 계획된지 모르지만 군내 가혹행위, 군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좀 바른 소리 좀 할게요. 뭐냐면 바른 소리라기보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집안에서도 형제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싸우죠. 네. 갈등이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구조적 문제냐
아니면 어떤 우발적인 거냐, 아니면 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냐,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 동생, 형도 교편을 잡고 좀 은퇴하셨지만 제가 형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남의 자식을, 귀한 자식을 데려다가 지금 하는데, 아이, 형은 일과 끝나면 부모님한테 보내드리지 않냐. 우리는 계속 24시간 케어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방지한다를 정말 누구도 그거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2차 피해, 이게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따돌림, 왕따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도 저는 그 2차 피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병사를 더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보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분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예. 그 이번에 성폭력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걸 조치를 빨리 안 하니까 그 2차 피해에 완전히 이제 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 사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DP 탈영병 젓는 DP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보려고 해요. 그냥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거 보면은요, 저는 봤는데요. 정말 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걱정도 많아지고. 그런데 실제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실제 이제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그것 좀 해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제가 그냥 우리 현역 후배들, 네. 지금 군 생활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라는 게 항상 극적 요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과장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저는 조심스럽고 한번 제가 나중에 드라마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 해야 된다, 그죠? 지원. 근데 그게 우리 군 지휘관들이 흔히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보호가 아니라 차단하려고 하고 그게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응?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한다는 게 이게 외부로 퍼졌을 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도 밑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거를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넌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한마디 날아가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게. 그럼 군 장병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국가에 대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은 본인이 그런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이 다른 훈련이 힘들어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힘내시고요. 네. 그러면은 후보님 공약 중에서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군대 주 4일제 공약을 내셨어요. 근데 주 4일제 아까 복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 4일제 공약 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이게 군대가 제가 이런 표현도 쓰고 싶었어요. 휴식과 훈련. 이게 좋아한데 사실 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와 단절되고 경력과 단절되는 그런 참 굉장히 큰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군대가 무조건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쩌면 주 4일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그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요,
그래 저녁 시간 자유 시간에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해도 그 여력이 글리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주 3일 정도는 오히려 좀 휴식도 취하고 지금은 2일 쉬고 있지만 3일을 통해서 체육 활동도 활성화하면서 자기 개발의 시간을 좀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3일 전군이 다 똑같이 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또 뭐 월화수 쉬는 부대도 있을 수 있고 뭐 각 부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 4일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77년도에 독일 사관학교 유학 갔을 때 이미 그때 독일은 주 4일 반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오전. 그럼 너무 국방이 약화된다는 그런 비판도 그런 나오지 않나요? 그게 이제 집에 가서 쉰다든가 뭐 이완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대 내에서 그런 어떤 건전한 체육 그다음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 국방력 약화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핸드폰도요. 네. 그냥 월화수목은 좀 잊어먹고 좀 열심히 복무하고 금토일요일 날 좀 자유롭게 또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또 원성이 자제할까요?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네. 그럼 국방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에너지 정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 탈원전 지금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탈원전보다 더 상위 개념이 네. 탈탄소 정책이에요. 탈탄소 정책인데 이 탄소 최소화 배출량 규제하고 막 아주 국가별 규제하고 근데 이 탈탄소 정책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원전입니다. 네. 이 원전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전이 우리나라 24기가 있어요. 저쪽 저 호남 지역에 이제 한 군데 6기씩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에 3군데가 있어요. 사실 서해안은 그 원전을 돌리기에 좀 간만에 차가 커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 호남 지방 전력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원전은 정말 환경 오염이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수로는 그런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영변 핵 원자로는 그 원자탄에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원자로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환경 우호적이고 안전하고 또 비용 대 효과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원전을 줄인다는 거는 저기고요. 우리는 그냥 24기 정도 제가 알기로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이제 원자로에 보면 한 기마다 이렇게 둥근 돔이 있죠. 보셨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본 사람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혹시 상상할 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계, 설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거기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에 중앙에 그 농축된 우라늄, 이제 농축을 이제 U235라고 그 비율을 한 3 내지 5% 정도 농축된 우라늄은 서서히 이게 열을 내는 거고요. 그게 이제 90% 이상 농축이 되면 이게 원자탄으로 쓰는 거예요. 폭발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딱 1kg짜리 주먹만한 핵 연료가 가운데에서 딱 6개월을 타요. 6개월. 6개월이요? 6개월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석탄을 떼다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이 석유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엄청난 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원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엄청난 저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의 원전이 기술이 이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좀 연관되어 있는 2차, 3차 산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 막 이제 원전을 지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좀 뭐 엄청 많죠. 4, 50개 국가. 결국 우리가 그거를 이제 팔아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출을 하면 그거를 관리하는 그 돈에서 또 더 많은 돈을 번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자학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청년 문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군대에서 많이 이대남들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2030 세대들 거기에 이제 분노가 많이 표출됐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왜 분노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 군사정권 30년, 네. 61년 박정희 대통령 5.16 그 군사정변 때부터 91년을 군사정권 30년, 92년부터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 이제 6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문민정권이라고 표현하죠. 문민정권, 뭘 군사정권도 공과 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권 30년에 대한 저희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제 우선 경제와 안보인데 이제 경제는 뭐냐면 너무 그 이후로 지나치게 어떤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 선심성 정책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좀 너무 약했어요. 그게 한 세대입니다. 30년이. 그 세대의 피해를 지금 저는 2030 세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2030 세대의 지금 저기는 앞선 세대를 향해서 당신들께서 고생을 해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회의 상실, 희망의 상실 때 우리에게 물려줍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런 저기를 물려주지 않고 계속 기성세대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저는 일종의 저항이라고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 문제에서도 문민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 안보적인 면에서는요. 결국은 이 핵 개발이 문민 정권 3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사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 지금 가래로 막게 생겼고 네. 북한이 한참 막 핵을 개발하는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나는 내가 장담한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 딱 출범하면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이었냐면 입장이라기보다 정서였냐면 그 정부의 정서가 북한의 핵은 남한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남의 일 보듯이 한 거예요. 그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어떻게 좀 비유를 잘 맞추고 설득만 잘하면 뭐 핵폐기가 그냥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감상적인 그 평화주의에 빠진 게 지금 30년의 역사고 결국은 우리가 핵의 볼모로 잡히게 되고 핵 위협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책임이 저는 문민정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마 2030 세대에서도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국가 정책이 미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청년들한테 어떤 정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지금 당장의 2030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재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 그래서 청년이기 때문에 뭐 반값 주택이다 뭐 신혼부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청년 수당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퓰리즘적인 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일자리. 예, 그러면은 네, 이번 그 야권 후보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나 박찬주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근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나 박찬주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표현보다는요. 네. 박찬주에게 박찬주를 대통령을 시켜준다면 네. 그리고 박찬주에게 대권을 허락한다면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 정책 깜빡했는데 왜 내가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냐면 우리가 출산 문제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 걱정하고 사실 일자리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이 돌고 돌면 또 같은 데로 갑니다. 기업이 고용 창출이 주인이 돼야 돼요. 정부가 아니라 돈을
써서 하는 거는 알바성, 단순한 쪼개기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이 기업이 자유를 가져야 되고 기업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정말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업인들을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정말 제가 떠받들 거예요. 그분들이야말로 애국자예요. 대한민국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예하 지휘관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기업가가 제일 애국자다. 20명을 고용한 사람은 20명의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귀한 애국자가 어디냐. 이런 애국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아마 기업이 신바람 날 거예요. 저는 이재용 회장님 저렇게 된 것도요. 많은 부분들은 뭐 공정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정이라는 것도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공정을 평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으로 가지만 저는 자유경쟁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정을 외치는 후보님들도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 공정을 목표로 삼으면 뭐가 되겠어요? 또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유를 위한 하나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해야 되지 공정 자체를 목표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적 박탈감 이 표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50억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매년 1억 5천만 원씩 그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양극화 해소라는 것도 사실 항아리형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산층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국가의 역량은 이 부족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지를. 그러니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뿌려서 쓸 일이 아니에요. 이걸 모아서 필요한 분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공공기업 근로자들 제가 대통령 되면 한 3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표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 2030 세대만 또 바라보다 보면은 다음 세대 또 놓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태어나는 아기가 20년 후에 맞이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과실도 있지만,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한일 협정으로 얻어온 여러 돈 아마 지금 같으면 정치가들이 이거 얼마씩 나눠 가질까 이거 가지고 아마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겁니다. 저는 정치가들은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박찬규가 그래도 정말 건전한 철학을 갖고 있구나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 공정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또 다른 규제가 우려된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공정을 하려면은 규제를 또 목표화했을 경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로 공정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공정 그 자체보다도 내로남불과 우선적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원서를 위조했다 이런 거 사실 조국 교수만 그렇게 했겠어요. 또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이 자유국가가 굴러가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가진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미국 보세요. 돈 벌면 다 죽기 전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사회 환원하고 도네이션하고 미국의 학비가 대학 학비가 거기는 이제 주립대학인 경우 그 주 출신은 조금 더 싸게 주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1년에 5만 달러 이상씩 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 구조가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도네이션 제도를 통해서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가진 자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제가 정치 들어와서 2년이 안 됐지만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게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우선 다선 의원이신 분들부터 정치에 입문이 오래되신 분부터 자기를 희생해서 정치 신인들을 아껴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정치 신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그러면 밟아버려요. 그냥 잘하지 못하게. 이런 문화도 없어야 되고, 저는 공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단으로서 계속 작동이 돼야지 그 자체를 목표로 두어서 할 경우는 또 다른 가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희생과 헌신이 없다. 네, 네. 네, 지금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고요. 혹시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 했을 경우 첫 번째로 내놓으실 국민들에게 해줄 메시지 뭐든지. 그래, 이제 거기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께 제가 자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유를 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보 중에서 뭐 이제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쟁 상대 혹시 있으세요? 아유, 전부 막강하죠. 전부 막강한데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 제가 이제 후보자 저 말고 11분이잖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도 하고 또 어떤 발표회 전에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분의 공약도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이제 정치세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분의 인품과 재능과 역량과 가치관 이런 거를 놓고 제 나름대로 제가 일렬로 세우라면 세울 수 있어요. 저의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데, 네? 말해줄 수 있나요? 그건 못하죠. 못하는데,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 서열이 지금의 지지율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소 후보 중에도 굉장히 참 좋으신 분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다. 제가 지금 입이 많이 근질근질한데 참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칭찬은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특별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최재형 후보님 같은 경우 정말 참 너무 존경스럽죠. 그분은 뭐 많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문화에는 안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치하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좀 뻔뻔하고 남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저돌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실례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박찬주 후보님의 인생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 너무 애람됩니다. 근데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랄까? 그거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거를 믿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철학이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요? 세상을 지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지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 정신, 건국 이념, 건국 70년이 됐는데 그 이념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념을 지키는 것도 너무 벅차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이념이 흔들리니까 국정 전반이 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흔들어지는구나 해서, 정치는 우선 세상을 지키는 게 첫 번째 과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고 또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좀 희망을 보여드리고 좀 미래도 보여드리고 비전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막 그 상대편과 싸우는 모습, 너무 이제 정권을 위해서 좀 물부리를 가리지 않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이제 새로운 정부,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정부로 이제 나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안전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
박찬주와 함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박찬주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